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최강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270, 2016.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고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의 이착륙이나 영공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유례없는 조치입니다.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속도를 내고 있고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후 북한은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실전 배치된 핵 탄도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상 준비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대응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쏘며 무력 시위도 벌였는데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는 남한 수도권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최신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선 예선의 최대 승부처인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두 후보는 벌써부터 본선을 염두에 둔 듯 상대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nstead of building walls, we're going to break down barriers and build ladders of opportunity. I'm going to go after one person, that's Hillary Clinton, on the assumption she's allowed to run, which is a big assumption. I don't know that she's going to be allowed to run. 하지만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깜짝 선전을 펼쳐 추격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백나리의 이슈 저격과 뉴스 현장 13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는데요. 백나리의 이슈 저격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백나리의 이슈 저격은 정치부 백나리 기자가 기존의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적 포맷을 도입해 제시하고 있는 아침 시간대 뉴스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백나리의 이슈 저격에서도 대북 문제와 사드 배치 등의 이슈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월 23일 방영된 뜨거운 사드 전선이라는 주제에서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양욱 연구위원은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 체제를 붕괴할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드에 대해 혹은 한국에 대해 단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 단결을 위해서 중국 지도부 자체가 미국을 위협으로 보고 내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 사드 배치를 논의한 후 보름이 지난 후까지도 공동 실무단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정봉 교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시 논의가 될 이슈에 대해 양욱 연구위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인력과 장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과 부지가 대한민국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부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방어 체계상 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많은 언론과 지자체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들을 다양하게 보여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것 자체를 무지와 과도한 반응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일방적인 시각이라 아쉬웠습니다. 2월 26일 방영된 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라는 주제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이 26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초안에 대해 논의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초안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며 그 의미에 대해 논하여 전반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연진들은 항공유, 로켓 연료 공급 금지 조치는 지금까지 무기 수출 등을 하였던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북한의 로켓 개발 속도를 제한하여 국지 도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17명, 단체 12곳을 제재한 것에 대해 김광진 연구위원은 정찰 총국, 원자력 공업성, 우주개발국 등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모두 설명해 주어 제재 기관에 대한 폭넓은 배경 지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 효과에 대해 봉영식 연구위원은 활동 자체에 제약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까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연진 모두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초안이 상당히 강력한 것이며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협조를 한 것에 대해 미국도 사드 배치에 어느 정도 제스처는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가 공조하여 사드 배치를 북한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충분히 활용하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지난주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통해 논의된 대북 관련 시간들은 전반적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유익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 위주로 전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전망하는 답변만 있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나리의 이슈 저격 중 2월 24일 방송된 위험한 젊은 부모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출연하여 최근 발생한 11개월 아이를 폭행한 29살 아버지 사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출연한 이호선 교수는 3세 미만의 아기들이 학대를 당할 경우 일반적인 아이보다 무표정하고 그 고통이나 감정의 변화에 둔감해지는 얼어붙은 응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학대에 대해 당연시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영아 기억 상실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어린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사 사건으로 부모들이 10대의 아이를 출산하고 20대 초반에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학대했던 사건도 논의했습니다. 이들 부모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아이들에게 끼니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못했고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이러한 부모들에게는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단순히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교육을 받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끔찍한 사건들을 자극적인 뉴스의 소재로만 다루었던 것에서 나아가 부모 교육의 중요성, 훈육과 처벌에 대한 정의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어 올바른 부모와 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좋은 시사점이라 유익했습니다. 다음은 백나리의 이슈 저격 중 2월 25일 방송된 첫 홀로그램 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광삼 변호사가 출연하여 최근 엠네스티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홀로그램 집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엠네스티가 홀로그램 시위를 한 것에 대한 질문에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가 제한됨에 따라 시작된 것이며 작년 엠네스티가 시위 신청을 불허받은 사례가 있어 그 부당함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되는 홀로그램을 시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집회로 볼 수 없기에 당연히 처벌이나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엠네스티 홀로그램 시위 역시 문화재 형식으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시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홀로그램 시위가 화염병으로 표현되는 폭력적 시위에서 촛불 시위, 홀로그램 시위 등 평화적 시위로 변화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홀로그램 시위를 한 목적 및 법적 테두리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페인에서 대규모 홀로그램 시위가 있었고 그것이 유럽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의 모습이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시위 형식에 대한 비교 논의가 조금 더 있었다면 더욱 충실한 집중 조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뉴스 현장 13과 라이브 투데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13은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현장성 강화 방송으로 평일 오후 시간대 뉴스입니다.
2월 26일 뉴스 현장에서는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가격 경쟁 본격화를 주제로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가 출연해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앵커는 우선 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몰의 이른바 최저가 경쟁을 선포했고, 이런 가운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맞대응을 하며 가격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마트와 쿠팡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재 두 기업은 최저가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기저귀, 분유, 생필품을 기반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는 현재 두 기업은 마진이 0이어도 본인들의 소비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마트의 최저가에 대해 쿠팡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격을 조금씩 더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 기업의 비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예도 들며 소셜커머스와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요한 평론가는 이는 각 기업이 자신의 소비자들을 뺏기지 않겠다는 자존심 대결이 되었고, 역마진이 계속된다면 자본력이 있는 곳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격 경쟁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 때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몇 개의 품목들로 특정한 곳에 자주 방문하는 이른바 단골 고객이 된다면 누적되는 포인트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을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물류센터 증대 등 배송 경쟁을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가격 경쟁으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대형마트 대 온라인 쇼핑몰의 싸움으로만 비교한 것은 깊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와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언급해 주는 것도 있었으면 더욱 충실한 집중 조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이브투데이 모니터링 내용입니다. 라이브투데이는 아침 시간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밌게 전하는 아침 시간대 뉴스입니다. 지난 2월 25일 방영된 라이브 이슈 시간에는 안보 경제 위기 속 취임 3년 맞는 박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의 대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성과와 위입한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평하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3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예로 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논란과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론 설득과 일본의 합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최근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정책이 대북 정책의 새 판짝이라는 해석을 하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되 대화에는 적극 응함으로써 신뢰가 통용되는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 메르스 유입 등의 대외적인 요인들로 우리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실업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국가 채무도 크게 늘었지만 역사상 가장 높은 국가 신용 등급을 얻은 것은 큰 성과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취임 3년을 평가한다고 하였지만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을 볼 때 매우 부분적인 평가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출연한 기자가 직접 본인이 이야기했듯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가 경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프로그램 중 뉴스 현장 13과 라이브투데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성호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이슈를 3가지 코너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코너마다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기자들이 내용을 직접 전달해 전문성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뉴스의 맥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달 28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되는 명품 리포트 맥은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은 최근 정치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족집게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공천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다뤘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의 컷오프 명단을 발표한 이슈로 코너를 시작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주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공천 심사를 영화 살인의 추억에 빗대어 공천의 추억이라고 표현한 점과 공천 배제 후폭풍에 휩싸인 야당을 두고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고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살과 인적 쇄신의 새바람, 두 기로에 서 있는 여의도의 공천 정국을 이해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공천 심사를 놓고 상이하게 엇갈리는 의견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의 멘트를 잇따라 배치해 여의도 공천 정국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이 국민 공천제를 틀을 갖다가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과거에도 보면 언젠가는 그때 당대표로 공천한 분들이 있어요. 다음은 기업 기상도입니다. 기업 기상도는 경제와 국내 기업 관련 소식을 날씨에 비유해 설명하는 코너인데요. 빛나는 기업과 얼룩진 기업을 설명하면서 맑음과 흐림이라는 날씨에 비유한 점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내용을 전달할 때 등장한 소나기 그래픽과 천둥 음향이 흥미로웠습니다. 기업 기상도에서는 유독 김종수 기자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인천공항의 연이은 문제를 지적하고 배당 잔치를 벌인 국내 카드사에 국민의 시선으로 일침을 가했는데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시청자를 대변해 따끔한 코멘트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모습이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슈퍼갑 금융당국이 배당에 개입 않겠다고 하니 의린 회원들은 안 무서워서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쌍용자동차 24명의 복직을 다루면서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노사 간의 합의에서 나타난 한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뤘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현장인 코너입니다. 이번 주 현장인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진 1년,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를 짚어봤는데요.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가장 먼저 활발해진 기혼자 만남 알선 업체들. 기자가 사이트에 직접 회원 가입하면서 보여준 절차와 상황들은 간통죄 폐지 이후 활발해진 업체의 온상들을 직접 피부에 와닿게 전달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한 30% 정도 상향된 것 같고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인 피해자 입장에서의 권리가 상실됐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이제 민간 조사 업체에 통해 가지고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오히려 4%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엄연히 불륜을 고발할 수 있었던 1년 전과 달리 이혼 소송이 줄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전문가의 인터뷰를 덧붙여 간통죄 폐지가 이혼 소송보다 개인의 도덕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격하고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큰 것이지 현장에서 이혼 소송을 할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낀다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이슈와 사안에 대해서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배경과 전망까지 제시해 풍부한 내용이 좋았습니다. 특히 기자의 시선으로 국민을 대변해 코멘트까지 제시하면서 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고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총선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를 정하는 공천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야 모두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공천 제도나 후보의 면면보다는 내홍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여야 공천 내홍 사태를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총선 관련 내용, 우리 언론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말 많고 탈 많은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물론 주류, 비주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1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당내 반발로 인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살생부 명단이 이제 나돌면서 친박, 비박 간의 다툼이 더해지고 있고 국민의당도 참신한 정치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긴 합니다만 역시 당내 갈등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각 당의 내용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 기사의 제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새누리당 공천 막장, 더불어민주당은 우왕좌왕, 국민의당 중구난방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좀 씁쓸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언론의 사설을 살펴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칼을 빼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10명이나 되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 공천심사 배제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뭔가 달라지려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당내 반발로 이를 또 번복하게 된다면 체질 자체가 결코 달라질 수 없는 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새누리당의 살생부 존재설에 대해서 그 배경에는 청와대의 공천 개입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친박계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진실한 사람, 진박을 밀어달라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살생부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다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과로 이제 파문이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구체적인 공천 과정에서 또 어떤 분란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왔던 선거구 획정안도 그렇고 또 나눠 먹기다, 게리맨더링이다라는 뒷이야기도 무성하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공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공천 그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의 그 내분 양상이나 그 갈등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공천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공정한 추천을 뜻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가장 최선의 후보를 뽑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얼마나 공정한 것인지 얼마나 정당한 추천인지는 언론의 보도를 접해봐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밀실 공천, 전략 공천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가 사실 공천이라는 말하고는 짝이 맞지 않는 모순된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공천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보도가 공천 과정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점도 좀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 정당의 어떤 동정이나 내부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중계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정치권은 각 당의 세력 판도를 이제 누가 잡느냐,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자기 세력에 유리한 공천 룰을 만드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잦았었습니다. 네. 각자 자기 정당이 맞는 방식으로 참신한 인사를 발굴해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원칙에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심사 과정은 얼마나 공정한지 그리고 공천 제도 자체에 별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언론이 좀 더 어떤 비판과 어떤 감시의 어떤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살생부, 저격수, 자객공천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 공천 면접 과정에서 어떤 정치가 좀 희화화되는 이런 기사를 전할 때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제라도 진지하게 각 당의 총선 관련 정책을 이제 선거 쟁점화시켜서 네. 책임 있는 공약을 좀 요구하고 또 이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특히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에 너무나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이 사실 조금 책임이 있죠. 예. 정치인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에 이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이제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상황을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대결 구도로 보도를 하다 보면은 시청자들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관심을 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좀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막말도 사실 언론이 다루기 좋은 소재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막말이라는 게 이제 듣기에 좀 뭐랄까요, 상스럽고 어떤 그 비속어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어떤 뭐랄까요, 현실 인식, 그런 잘못된 현실 인식을 이제 그대로 말로 옮긴다거나 상대 정치인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막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여성 비하 발언이라던가 또 이제 듣기에도 민망한 굉장히 어떤 그 무매너한 그 직설 화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막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언론의 주목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말을 내뱉거나 또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는 경우들도 이제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추측성, 과장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막말 정치보다 어쩌면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뭐 정쟁, 갈등, 싸움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툼의 본질이나 원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껏 나온 이 보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또 총선 앞두고 총선 관련 보도 쏟아질 텐데 앞으로 언론사들은 총선 관련 소식 전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이 선거 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이고요. 또 국민들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에 워낙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고 그렇다 보니 보도 내용도 다양하지 못한 점이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선거 판세에 대한 선거 전략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보도의 양은 좀 줄이고 늘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정책 보도로 가는데 이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언론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지지율을 예측하기 위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조사의 부정확성 또 해석의 문제점 때문에 늘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앞다퉈 보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런 점이 이제 경마식 보도 관행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누가 앞서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전하는 전광판의 역할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에 대한 어떤 정보의 비중을 좀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십이나 스케치 위주의 어떤 보도 관행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발표한 공약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떤 뚜렷한 어떤 선거 쟁점을 찾는데 뉴스에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또 각 언론사마다 정파성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로 좀 삼고 싶습니다. 이는 언론의 어떤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언론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확실한 어떤 이념, 성향을 취함으로써 시청자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유권자들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언론사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 거기서 접하는 정보들이 이제 고착화되면 이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어떤 선거 보도가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컨텐츠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불신이라던가 불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
그것들을 제가 한 단어 한순간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